혹시 말은 안 되지만 근데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긴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회사의 주식을 반 이상 갖고 있어. 그러면 그 회사의 최고의 힘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사장 바꾸는 것부터 해서 이런 걸 모든 걸 다 쥐락펴락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기업들도 보면은 누구 뭐 돌아가시네, 아프네 그러면은 이제 가족들 중에서 누가 가져갈 거냐 그 회사를. 근데 그 회사에 이제 힘을 주려면 요게 많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세요. 액면가액. 예, 요 액면가액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건데 잉여의 뜻은 남은 거예요. 예, 그래서 남은 건데 이익잉여금은 일에서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많다는 얘기는 우리 회사의 사업이 잘 되는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울 때는 두 가지 외울 거예요. 이익준비금하고 끝에가 적립금. 그래서 이익준비금의 정의는 현금 배당의 10분의 1, 그다음에 자본금의 2분의 1까지. 그다음에 결손금 처리 순서는 임의적립금, 기타 법정 적립금, 이익준비금, 자본, 잉여금. 그리고 얘는 시험 문제 나오면 무조건 그냥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이거밖에 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한 3, 5년에 한 번 정도? 최근에 안 나온 지 좀 오래돼서 한 번 정도 이제 나오시지 않을까. 근데 나오면은 그냥 순서대로 나열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대부분 종류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찾는 방법은 프로그램 할 때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아마 요 속도로 나가면은 아마 빠르면 이번 주 중에 실기를 조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실기 나가기 전에 컴퓨터에 뭐 깔려 있어야 되는지 하나만 깔아 놓으면 되거든요. 두 개 깔아야 되는구나. 그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45페이지 주식회사. 그래서 주식회사란 자기가 인수한 주식의 금액을 한도로 회사에 대하여 출자 의무를 질 뿐 회사 채권에 대하여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사원, 즉 주주로만 구성되는 회사를 말한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우리가 법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법인들은 대부분 다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회사들 보면은 뭐 주식회사 뭐뭐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회사들이 많죠. 그다음에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총 4명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대표이사 1명, 이사 2명, 감사 1명만 있으면은 주식회사 설립합니다. 주식회사 설립하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돈만 있으면 다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처음 사업을 작게 하실 때는 이제 개인 회사로 했다가 이게 어느 정도 잘 되면 그 이후에 주식회사로 돌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시죠. 그다음에 뭐 설립 방법, 그래서 뭐 발기 설립과 모집 설립이 있는데 발기 설립은 발기인이 발행 주식을 모두 인수하는데 대부분 중소기업이 발기 설립이에요. 왜냐면 모집해도 사람들이 주식을 안 사잖아요. 근데 대기업들은 대부분 모집 설립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이만큼의 주식을 팔겠다, 모집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모집 설립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은 안 나와요. 그다음에 설립 절차 이것도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주식의 총수, 그다음에 한 주당 액면가액인데 100원 이상이면 됩니다. 그다음에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근데 이런 건 안 나와요. 저희 시험에는. 저희 시험에는 이런 게 나옵니다. 146페이지. 146페이지 보시면은요, 주식의 발행. 그래서 거기 보시면 법정자본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본금이 법정자본금입니다. 그래서 법정자본금의 뜻은 뭐냐면, 법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주식 발행수에다가 액면가액을 곱해라. 그래서 이게 이제 자본금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거기 1번에 보시면 할증 발행이라고 있으세요. 그다음에 2번에 보시면 할인 발행. 그래서 할증 그러면은 비싸게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할증의 뜻은 아세요. 왜냐하면 택시. 그래서 택시 요금이 할증 붙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싸지는 거죠. 그래서 할증 발행의 뜻은 비싸게 발행하는 건데 여기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주식 발행 초과금.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식을 발행했는데 초과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초과했다는 뜻은 액면가액보다 비싸게 발행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 삼성전자가 만약에 10만 원에 거래가 된다. 그러면 액면가액 10만 원보다 적어요. 네. 그래서 액면가액은 일반적으로 그 종이에 주식을 사면 증권을 주거든요. 그 증권에 써 있는 금액이 액면가액이고, 근데 만약에 5천 원짜리를 2만 원에 발행을 했다. 그러면 15,000원 비싸게 발행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주식 발행 초과금. 그다음에 할인 발행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좀 봐주시고요. 그래서 할증 발행은 회사 입장에서는 주식으로 이익 났을 때, 할인의 뜻은 우리가 알잖아요. 싸게 발행하는 거. 그래서 싸게 발행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거죠. 그래서 손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거 보시면 신주 청약은 안 보셔도 돼요. 그다음에 14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소각이라고 있습니다. 소각. 소각 나오면 감자예요. 이것도 잘 내지는 않는데 그래도 내기는 냅니다. 진짜 안 내요. 한 5년에 한 번, 한 2, 30번에 한 번 정도? 어, 10%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각은 감자예요. 148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증자가 있고 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자의 뜻은 뭐냐면 증가한다, 자본금. 그래서 자본금이 증가하는 걸 증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럼 감자는 뭐죠? 감자. 네. 감자는 감소한다, 자본금.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거는 유상증자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있으시죠. 그래서 주식을 발행하는데 비싸게 발행했다. 그 다음에 무상증자. 무상증자는 시험 문제 이론으로 잘 나와요. 그래서 무상증자는 거기 있는 거 보시면 차변의 잉여금, 자본의 감소, 배변의 자본금, 자본의 뭐요? 증가. 그래서 무상증자하면 자본이 늘어나고 줄어드니까 아무런 영향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감자. 그래서 감자 나오면은 소각. 그래서 소각이 뭐 하는 거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다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소각장이라고. 그래서 소각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불 지르는 거잖아요. 네, 좋은 건 아닌데. 그래서 소각이 뭐냐면 아까 자본금이 주식 발행수에다 액면가에 곱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각이 불질러서 없애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줄이는 거를 소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 수가 줄어들면은 당연히 자본도 어떻게 되세요?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세요? 소각이라고 표현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149페이지. 149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로 자본금, 그다음에 두 번째 자본잉여금 이렇게 나오는데 자본금은 아까부터 계속 똑같은 것만 쓸 겁니다. 나중에도 같은 것만 적어요. 주식발행수 곱하기 액면가액. 나중에 이거 분기 문제로 나옵니다. 계산하는 거 좀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잉여금은 거기 보시면 자본잉여금이라고 있으시죠? 요거는 주식 거래로 이익이 나는 걸 자본잉여금이라고 하는데 거기 그 밑에 보시면 뭐 주식 발행 초과금이니 감자차익이니 이건 안 해오셔도 돼요. 이건 프로그램 안에서 찾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종류는 안 해오셔도 되고 일단 자본잉여금 그러면은 뭘로 이익 났다? 주식으로 이익이 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50페이지 보시면 자본 도정. 그래서 거기 뭐 종류들 많은데 이것도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요거 잘 나옵니다. 근데 뭐가 잘 나오냐면 거기 밑에서 네 번째 보시면 미실현 손익이라고 있으세요. 그래서 미실현 손익인데 이게 잘 나옵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그리고 제가 손익이라고 적어드리면 손실하고 이익이에요. 그래서 줄여서 그냥 쓰기 쓸 게 많으니까 그냥 줄여서 손익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손익이라고 적어드리면 아 손실과 이익 두 가지가 있구나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시험 보실 때 컴퓨터의 힘을 좀 빌릴 겁니다. 그래서 타자가 좀 느리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계속 연습하세요. 예,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뭐 물어보시면 어떻게 하면 빨리 치냐고. 예,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부분이라 어떤 분들은 조금만 연습해도 빨라지고 어떤 분들은 꾸준히 계속해도 안 느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연습 안 하면 느려지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151페이지 이익 잉여금. 이익 잉여금 보시면은요. 이 잉여금은 일단 저희가 기억하실 거 두 가지가 있죠. 이익준비금하고 끝에가 적립금. 이익준비금을 외우는 이유는 이익준비금 프로그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별도로 외우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외우는 거예요.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자본금의 2분의 1. 이 내용이 프로그램에 없어요. 이제 이론 시험이나 실기 시험에서 가끔씩 이거 물어보거든요. 현금 배당의 10분의 1.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우는 겁니다. 잠시만요.
말할 게 좀 있으니까 전달 먼저 좀 할게요. 뭐냐면 네, 신호 출석은 잘 됐고요. 오늘까지가 이제 오늘까지 빠지실 수 있어요. 혹시 수업 들어보시고 뭐 지금 상황은 어쩔 수 없이 준 수업이 되긴 했지만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이제 수업할 거고요. 어쨌든 어, 오늘까지 제가 첫날 설명드렸었잖아요. 한 4, 5일 정도 수업 들어보시고 못하실 것 같으면 이야기하시라고. 그래서 오늘 수업 끝날 때까지 혹시 나는 수업을 못 듣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오늘까지 빠지면 페널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출석하는 방법은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썼다가 지울게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학원 나오셔서 카드로 출석하시죠. 요게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저번에 드린 그 QR코드 있으시죠? 네, 이게 있고 이제 가장 마지막 방법이 신호 확인이라고 있으세요. 근데 이 신호 확인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보내드려야 돼요. 그래서 혹시 집에서 하시는데 QR코드로 안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중간 신호도 정해져 있어요. 그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그래서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11시 반부터거든요. 그래서 제가 11시 반 되면은 그 중간 신호 확인 보내드릴 겁니다. 그 전에 되는 거는 신호 확인이 뜨더라도 어차피 중간 신호 자체가 누르셔도 안 눌러져요.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따 수업 끝나는 1시 반까지 별도의 연락 없으시면 다 진행하시는 걸로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기억 좀 해주시고 그리고 언제든지 괜찮으니까 뭐 궁금하시거나 뭐 이상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교재에 저게 빠져 있어요. 결손금 처리 순서가. 네, 그래서 교재에 결손금 처리 순서가 빠져 있으니까 요거는 좀 별도로 적어 주시거나 아니면 외우시라고 드린 거에 있습니다. 요거 잘 좀 기억 좀 해주세요. 그래서 결손금 처리 순서에는 임의정리금, 그다음에 기타 법정 정리금, 이익준비금, 자본, 잉여금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재는 164페이지. 그리고 사이사이에 문제 있는데 그 문제 풀지 마세요. 왜냐면 지금 풀어봤자 아무 소용도 없고.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교재는 164페이지 수익의 인식 기준.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익의 인식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익은 실현주의고 비용은 발생주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익은 실현이 확정되면 돈 받는 게 확정되면 뭐 지금 받았냐 나중에 받았냐 이게 아니고 수익이 확정이 되면은 그때 수익으로 처리해라. 실현이 되면 처리해라. 그래서 실현주의고 비용은 발생하면 처리해라. 그래서 발생주의인데 말이 그냥 되게 어려워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올해 것은 올해 처리. 내년 것은 언제 처리예요? 내년 처리. 요거를 이제 수익 비용 그 실현주의, 발생주의라고 보시면 되세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올해 거는 올해 처리하고 내년 거는 언제 처리해요? 내년에. 근데 내년 거 올해 처리하면은 당연히 잘못된 회계가 되겠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잠깐 보시면 발생주의 회계. 발생주의란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영향을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의 수치나 지급 시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돈 받는 상황이 아니라 당의 거래 또는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며 해당 기간의 장부에 기록하고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거. 그러니까 간단하게 올해 건 올해 처리하고 내년 거는 언제 처리하자? 내년에 처리하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수익의 인식요건 보시면 첫 번째 실현요건. 그래서 실현되었거나 실현 가능해야 한다. 그래서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하고 경제적 효익, 경제적 효익 나오면은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이걸 팜으로 해서 돈 받는 게 실현됐다. 그 다음에 가득 요건, 발생 요건, 가득 과정이 완료되어야 한다. 즉 수익 획득과 관련된 경제적 의무를 완수하여 수익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물건 팔았어. 그럼 돈 받을 이제 자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재화의 판매 이거 저번 주에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렸었는데요. 뭐 앞으로도 나올 때마다 설명드릴 거지만 첫 번째로 이제 위탁 판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판매 나오면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위탁자하고 수탁자. 그래서 위탁은 부탁하는 사람, 수탁자는 부탁받은 사람. 그래서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판매했을 때 이때 이제 매출이 되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물건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걸 위탁 판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탁자는 내 물건 좀 팔아줘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이 위탁자고요. 그 다음에 수탁자는 부탁을 받은 거예요. 무슨 부탁을 받았냐면 이 물건 팔아주면 수수료 줄게. 그래서 완벽하게 이거랑 똑같지는 않지만 이거랑 비슷한 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휴대폰 대리점 있으시죠? 그래서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팔면 그 가입한 통신요금의 뭐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받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비싼 거 팔면은 인센티브 받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내는 금액의 한 달에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휴대폰 대리점에서 이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을 유치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한 명당 몇 프로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을 유치하면 유치할수록 거기에서 남는 금액이 어떻게 돼요? 커지겠죠. 근데 요즘에는 힘들어요. 워낙 많아서. 근데 뭐 요즘에 쉬운 게 있나요? 거기 안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걸, 성공할 수 있는 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찾냐, 못 찾냐 싸움인데 그게 어디 뭐 쉽나요? 그래서 TV 보면은 아니면 인터넷 보면 아니면 뭐 유튜브 보면은 다들 성공한 사람만 나오는데 그 성공했다라는 사람 숫자 세 보면 몇 명 돼도 않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뜬구름 잡고 이제 사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실제적으로 그게 타이밍이라든가 그런 게 다 맞아서 하는 거지. 저는 과거에는 읽어봤지만 나이 들면 들수록 싫어한다라기보다는 별로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계발서는 그나마 괜찮은데 자기계발서 말고 뭐 나 이렇게 해서 돈 벌었다 이런 책들은 별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틀린데 그 사람들이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이 노력을 안 해서.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노력도 중요하지만 노력 플러스 그 다음에 타이밍. 지금이 이제 집 사갖고 돈 벌기는 쉬운 시대가 아니잖아요. 왜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올라봤자 얼마나 오르겠어요? 금액이. 그 전에 뭐 1억짜리가 4억이 됐다. 그러면 3억 벌었지만 지금 4억짜리가 7억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참고만 하셔야지 너무 그 맹신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으셔서. 그 다음에 165페이지 시용품 판매. 그래서 시용의 뜻이 뭐냐면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용자가 쓸 용자입니다. 네. 그래서 시음은 마셔보는 거고, 네. 그다음에 시식은 먹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용은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써보고 사는 걸 이제 시용품 판매라고 하는데, 요거는 상대방이 구매 의사를 표시하면 그때 매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홈쇼핑 보다 보면은 일주일간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은 반품하시라. 그러면 일주일이 지나게 되면은 내가 구매 의사를 표시한 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매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방식을 많이 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의 대다수가 100%는 없어요. 네, 우리나라 사람의 대다수가 뜯으면 반품을 안 한대요. 성향이. 근데 아니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기 어디냐 미국에 그 아마존 있잖아요. 예. 홈쇼핑처럼 우리나라처럼 이제 쇼핑몰인데 아마존은 6개월인가? 예, 제가 알기로 6개월로 알고 있어요. 6개월 동안 반품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받아준대요. 어. 그렇게 했더니 매출은 한 30% 가까이 늘고 반품률은 10% 정도 늘었다라고 해요. 그럼 몇 프로 이익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20% 이익이 나는 거죠. 예.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아마존처럼 6개월 동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반품 받아주겠다 그러면 제 장담하는데 그 회사 100% 망합니다. 어느 회사가 하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대한민국 사람은 5개월 29일 쓰고 반품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망해요. 그래서 그 나라마다 그 성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요게 먹힌다라고 해요. 시용품. 그래서 써보고 사십시오. 이런 게 많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엔 빠져 있는데 상품권 판매. 이것도 은근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상품권을 회수하고 물건을 판매하면 그때 매출이 되는 거세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상품권 파는 걸로 잘 나오는데 상품권만 팔았다 그래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보실게 여기까지 되시고 용품 상품.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 165페이지 용역의 제공. 건설 용역. 그래서 건설 용역은 원칙적으로 진행 기준, 얼마나 진행이 됐느냐.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다음에 뭐 광고 용역, 주문형 소프트웨어, 입장료, 수강료. 근데 저희 시험에는 건설 용역 빼놓고 나머지는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교재를 좀 바꾸셨는데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희 시험보다 어려운 시험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한 느낌이에요. 예. 참고로 전산회계 교재든 회계 교재든 우리나라 많은 교재들은 대부분 다 쫙 놓고 하나씩 넘겨보면 대부분 다 비슷해요. 왜냐면 이쪽 저쪽에서 짜집기 한 거라. 그래서 얘도 어딘가에서 가져온 건데 저희 시험보다는 좀 더 어려운 시험에서 가져온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다음에 166페이지 발생 기준. 그래서 비용은 무슨 기준이라고요? 발생 기준입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첫 번째 시간만 30분까지 할게요. 10시 반에 쉬는 시간 가지라고 연락이 와서.
그래서 거기 보시면 비용의 인식이란 비용의 발생 시점 또는 보고 시점에 관한 것으로 비용이 귀속되는 보고 기간을 결정하는 것이다. 비용의 경우도 수익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경영활동 전 과정을 통해서 발생하므로 재화나 용역의 사용, 소비로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손익계산서에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비용이라는 게 돈 쓰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줄어들죠. 그다음에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그래서 이게 뭐냐면 뭐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또 설명드립니다. 수익이 돈 버는 거예요. 그다음에 비용은 돈 쓰는 겁니다. 그래서 돈 벌려면 뭐를 써야 된다? 돈 써야 된다. 그래서 돈 안 쓰고 돈 버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 보면 뭐 돈 한 푼도 안 들어간대. 그런 건 없어요. 왜냐면 움직이는 것도 돈이잖아요, 솔직히. 예, 시간당 얼마 이런 개념이 왜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100% 믿지 말라 그런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되게 적어요. 그래서 저 아시는 분이 해봤다 그러는데 뭐 인터넷이나 뭐 요즘 많이 보는 유튜브나 그런 데 보면은 뭐 부업으로 뭐 1시간 하고 30만 원을 벌었네. 1시간 하고 100만 원을 뭐 한 달 동안 뭐 100만 원을 벌었네.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저 아시는 분이 그거 나오는 거 꽤 많이 해봤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 하시냐면 벌 수는 있대요. 예. 근데 거기에서 뭐 1시간에 10만 원이다. 그게 1시간에 10만 원이 아니고 예전에는 1시간에 10만 원일 수 있겠지만 지금은 많이 퍼졌잖아요. 하루 종일 해야 10만 원 힘들대요. 예. 그래서 결론은 그 사람들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했을 때에는 가능성이 있었겠죠. 왜냐면 그 당시에는 사람이 적었으니까. 어, 그래서 저는 좀 잘 안 믿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저는 부자가 못 됩니다. 네. 전체가 장담하는데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로또 1등에 뭐 몇 번 이렇게 맞지 않는 이상은 부자가 될 수 없는 부자가 될 수 없는 뇌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 이걸로 돈 번대 그러면 의심 먼저예요. 근데 왜 의심 먼저 하냐면 저번 주에도 설명드렸지만 그게 진짜 되면 왜 가르쳐줘요? 내가 혼자 다 하지. 그 사람들 먹고 살려고 그런 얘기 하는 거지. 진짜로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로또 번호가 만약에 100% 1등이야. 왜 가르쳐줘요? 가르쳐줄 필요가 없지. 그냥 나 혼자 다 먹으면 되지. 어. 근데 알려주잖아요. 왜요? 로또를 많이 사야 1등 당첨금이 올라가니까. 근데 설마 그게 진짜 1등이었어요? 1등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그냥 있는 거지. 그 100% 1등이다. 그러면 왜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2번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에 의한 기간 배분이라고 있는데요. 합리적하고 체계적 나오면 저번 주에 봤었던 감가상각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합리적, 체계적이 나왔네. 그러면 그냥 머릿속에서 아, 이거는 감가상각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단기의 즉시 인식. 예, 이게 뭐냐면 이게 자산으로 처리해야 될지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지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비용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네, 쭉 넘어가셔서 페이지 12페이지.
172페이지 보시면은요, 기업의 뭐예요? 결산. 네. 그래서 우리 결산 중요합니다. 결산인데, 결산은 이나라는 겁니다. 12월 31일. 했고요. 또 보시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결산이라는 건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감을 하는 건데 마감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으세요. 자산하고 부채하고 자본은 차기. 차기가 언제라 그랬어요? 내년. 그다음에 2월이라는 건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으로 넘긴다. 그다음에 수익 비용은 손익에 대체하고 내년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결산이란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산이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작도 어렵지만 마무리하는 것도 어때요? 절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거기 첫 번째로 보시면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로 이월을 시키는데 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게 현금이에요. 그래서 우리 12월 31일 날 현금이 남아있을 수도 있죠. 그럼 그 현금 어떻게 해요? 버려요? 내년에 써요? 내년에 쓰죠. 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부채가 빚이잖아요. 내가 빚진 게 있어. 그리고 올해 1,0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았어. 내년에 안 갚아도 된대. 이러면 너무 좋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머리 써서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1월 1일 날 빚을 왕창 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컷 쓰고 12월 31일까지 안 갚고 뭐 하는 거예요? 도망 다니면 되죠.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또 안 갚아도 되니까. 이러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어. 우리가 빚을 못 지는 이유, 부채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받은 끝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올해 못 갚으면은 내년에 못 갚으면은 내후년에, 아니면 못 갚으면은 내가 담보로 제공한 게 팔려.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무서운 얘기인데 저번 주인가 인터넷 신문에 뭐 우리야 그럴 리는 없지만 중국 취업 조심하라고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중국 취업해갖고 이제 취업한 다음에 음료수를 한 잔 마셨는데 눈 떴더니 캄보디아더라. 내장이 그 뭐냐 장기 적출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빚지면은 뭔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뭐 우리나라에선 다행히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항상 빚이라는 건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적은 게 좋은 거예요. 적은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누가 빚져서 뭐하래 이런 사람들은 멀리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빚져서 뭘 하면 성공할 확률도 있지만, 근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뭘 하든 상위 몇 프로는 돈을 떼돈 벌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다 쥐락펴락 하니까. 만약에 우리한테 1조가 있어. 그는 돈 벌기 쉬워요. 주식에다 이쪽 저쪽 왕창씩 넣어놓고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팔고 해갖고 많이 올랐으면 이익 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돈 벌기가 쉬운데 솔직히 그만큼 돈 있으면은 사업을 할 거예요? 놀러 다닐 거예요? 놀러 다니겠죠. 그다음에 자본은 내 돈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돈이 남았어. 그럼 이거 언제 또 써야 돼요? 내년에 써야죠. 버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수익 비용. 우리가 이제 수익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뭐냐면은 저거. 뭐냐면은 월급. 그래서 내가 만약에 월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월급을 받았는데 이 월급이 대부분 1년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2021년에 얼마 벌었다.
2020년에 얼마 벌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우리가 뭐 과거부터 현재까지 얼마 벌었다. 내가 작년에 얼마 번 거, 얼마 남았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돈 버는 거하고 돈 쓰는 거는 오해로 끝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시 어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로부터, 0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산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아마 다음 주, 네, 다음 주쯤에 저희가 연습을 할 겁니다.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연습을 따로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178페이지 재무제표. 우리 재무제표 종류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결산. 그리고 제가 문제 풀 때, 요거 외웠었던 겁니다. 근데 기억이 안 나. 그러면 다시 외워주셔야 되세요. 왜냐면 저희 일단 1차 목표가 외운 거 안 틀리는 게 1차 목표이기 때문에 혹시 틀렸다,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다시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죄송합니다. 1번에 보시면 계속기억.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이유는 격리직원 두면서 재무제표 작성하는 이유는 하나거든요. 네, 말 그대로 사업을 계속 뭐 할 거예요? 영위할 거죠. 근데 나는 3개월만 하고 그만둘 거야. 그러면 재무제표 만들 필요 없어요. 왜냐면 과거 데이터 하나도 필요 없잖아요. 올해만 하고 끝날 거니까. 근데 대부분 회사에서 격리직원을 두고 재무제표를 만들고 회계 처리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업을 계속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물건을 얼마에 샀는지 기존 데이터도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100원 주고 샀는데 저번 달에 이번 달에 1,000원이래. 그럼 거기하고는 거래하면 안 되겠죠. 뭐 다른 데도 1,000원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과거에 얼마였었느냐 이것도 어때요?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과 공정한 표시. 요건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경영자가. 왜냐면 저희가 나중에 회사 들어가서 내가 회계 담당자야. 회계 담당자여도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는 건 경영자가 지는 겁니다. 왜냐면 담당자가 어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부를 작성한 다음에 사장님한테 결제받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결제권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 데에다가 사인하지 말라고. 왜냐면 사인 잘못하면은 나한테도 책임이 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통합 표시. 그래서 비슷한 것들끼리는 통합의 뜻이 합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쳐서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비교 재무제표라고 있는데 비교는 올해 거하고 작년 거하고 뭐 하는 거라고요?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얼마 벌었다. 작년에 얼마 벌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회사가 발전하고 있냐 아니면 힘들어지고 있냐는 이런 걸로 보는 거예요. 작년에 이맘때에 얼마 팔았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올해 그거보다 더 많이 팔아야 돼요. 근데 왜 더 많이 팔아야 되냐면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현재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가격이 뭐 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죠. 왜? 그러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비싸게 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매출액도 그만큼 성장을 해야만 우리 회사가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179페이지의 계속성. 그래서 계속성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이 정보를 만드는데 어떠한 방법을 썼어. 그러니까 뭐 선입선출법이라는 걸 썼어. 그럼 한번 선입선출법 썼으면 그 다음에도 이게 틀리지 않은 거라는 전제하에 계속 무슨 법을 쓰셔야 돼요? 선입선출법. 왜냐면 이게 한 번은 선입선출법, 그 다음엔 후입선출법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 데이터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못 믿는 사람이냐. 거기에 따라서 내용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 179페이지 밑에 있는 거하고 181페이지에 있는 건 추후에 이론 문제 풀 때, 그때 볼 겁니다. 그때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재무회계를 끝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좀 스케줄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스케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지금 재무회계 끝났죠? 그 다음에 원가회계 하는데 원가회계 내일이면 끝나요. 내일 한 한두 시간 정도. 이따 2시간 하고 분기 풀고 내일 한두 시간 정도 하면 끝나고 그다음에 부가가치세가 한 이틀 정도. 그래서 요 속도로 나가면 빠르면 목요일, 늦으면 금요일 날 실기를 할 겁니다. 근데 실기도 금방 끝나요. 그래서 아마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다음 주부터 문제풀이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3월 1일하고 3월 2일은 수업 없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문제풀이하고 아마 3월 말쯤에 저기 전산세무 2급 교재가 나오면 전산세무 2급을 조금 나갈 거예요. 조금 나가고 그다음에 시험 보기 한 일주일 동안에는 문제풀이 위주. 왜냐면 전산에게 일단 시험을 보셔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좀 조절을 좀 하면서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0시 40분에 원가에게 200페이지 원가에게 보도록 할 건데요. 원가에게는 이론 전산회계 1급은 4문제 나오고요. 전산세무 2급은 5개 나오는데 이 파트는 암기를 잘하시는 분이 유리합니다. 왜냐면 평균적으로 4개 나온다라고 하면은 3개 정도가 암기고요. 5개 나온다라고 치면은 한 3, 4개 정도가 암기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암기 잘하시는 분이 좀 더 유리한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10시 40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